네, 오늘 새벽 세월호 인양 작업의 최대 고비로 꼽혔던 반잠수식 선박 거치에 성공했습니다. 세월호는 이르면 오늘 중 물 밖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다음 며칠간의 배수 작업을 거친 뒤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, 구체적인 남은 절차는 무엇이고 또 변수는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태준 전 공주함 함장 나오셨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반잠수선에 선적하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서 최대 고비를 넘겼습니다. 사실 그동안 어려움도 참 많았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죠. 제가 보면은 그동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실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인양하고 진행되는 과정 이런 걸로 볼 때는 만족스러운 평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어려운 과정, 그러니까 해저에서 선체를 일단 부상시키는, 이격시키는 시험 성공, 시험 부양, 네. 시험 인양, 그리고 또 이것을 145m의 길이, 폭이 22m, 높이가 24m 되는 그다음에 중량이 뭐 한 10,000톤 이상 이 거대한 물체를 안전하게 예인해서 다시 또 그 지대까지 반잠수식 그 바지선까지 안전하게 올릴 수 있었다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작업 결과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. 네, 네. 그 선박을 반잠수식에 거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요? 그렇죠.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반잠수식 선박은 길이가 216m지만 실제 선수 부분, 섬유 부분 작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는 길이가 160m입니다. 그리고 폭은 63m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세월호의 길이가 145m거든요. 그래서 이 세월호를 또 옆에 차고 있는 제킹 바이슨 2개, 이 3개가 이 스페이스가 좌우로 오니까 15m 스페이스가 있는데 앞뒤로 보면은 실제 2분의 1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 7.5m밖에 안 돼요. 네. 그 큰 덩치의 배를 중량을 해상에서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거치시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. 육상에서도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. 그런데 바다에서 했다는 것, 이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제 앞으로 어떤 작업을 또 거치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데 이제 반잠수선을 부양을 해서 해수, 잔존 등을 제거를 하고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기까지의 작업부터 좀 짚어주시죠. 네, 지금 보면은 그 제킹 바지선에 연결된 와이를 다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면 이제 2개의 바지선을 다 완전히 분리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남은 게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을 부상시켜야 됩니다. 네.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반잠수식 선박의 그 물 밑에 탱크에 물을 빼내야 되거든요. 그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작업이 그 배의 전체 균형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월호가 실제 약 9m 정도가 지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? 올라오면서 물이 빠지면서 이게 변화가 생겨요. 중심이 균형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 반잠수식 바지의 밑에 있는 탱크에 물을 조정하고 그래서 발레선을 맞추면서 서서히 올리고 그다음에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호 선체에 있는 물을 빼야 됩니다. 물을 빼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세월호에 다시 그 반잠수식 선박에 다시 와이를 이렇게 고박하는 묶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그렇게 걸리면서 이제 안에 물도 세월호 선체 안에 있는 물도 빠지고 그다음 건조도 되겠죠. 그런 게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략 예상되는 시일은 3일에서 5일, 빠르면은 3일 정도 하고 좀 늦어지면 5일 정도 될 것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다에 해상
이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예. 파도 친다다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네.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목포 시장에 도착을 해서 또 최종 거치하기까지 작업은 또 어떻게 그렇죠. 되는 겁니까? 네. 이제 세월호를 완전히 고박한 상태에서 네. 이제 출발하면 약 87km를 가는데 여기 한 8라트 정도 해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가면은 네.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 신항부두 철제부두에 도착하면은 부두에 배가 도착하면은 이걸 이제 그 세월호를 그 육상에다가 이렇게 하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. 네. 다시 이 물 밑에 9m 잠겨 있던 이 부분을 육상 그 높이와 맞추면서 지상에 있는 그 고중량 물체 이동 그 운반하는 장비가 있습니다. 그걸 이제 모듈 트랜스포트라고 그러는데 네네. 이것은 이제 주로 선박의 큰 선박을 만들 때 부분을 만들어서 나르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반잠수식 선박이 부두에 대면은 네네.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에 집어넣습니다. 아, 예. 그러면 이제 이 그 반잠수식 선박을 위로 잠깐 올려가지고 선체 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주면은 세월호를 얹은 상태에서 육상으로 이렇게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들어오면 네. 그때부터 이제 수색 작업을 하는데 수색 작업 하기 전에 이제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실제적으로 세월호가 사고가 발생한 다음부터 약 3년 동안 해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. 부식이라든가 그래서 그렇죠. 당장 이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면은 네. 그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그 가능성까지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완료되고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수색을 할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수부 측에서는 그 미수습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공간 네. 3층, 4층 데크에 A, B 이 객실을 그 상태로 두면은 네네. 현재 상태 얹은 상태로 두면은 작업하기 불편하니 네. 그 부분만 절단해서 다시 내려서 바로 세우는 직립식으로 네. 해서 이렇게 하면 작업 효율도 빠르고 안전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네. 이제 여기에 반대해서 미수습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훼손될 가능성들 그다음에 뭐 조사 그러니까 사고 원인에 미칠 영향이 있다 네.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이제 충돌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. 그 현장의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붕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따라줘야 되는 것이 안전하고 그 합리적인 작업 절차인데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 분들은 빨리 보고 싶고 말이죠. 그러니까 네. 바로 그 상태에서 하자는데 또 선체가 또 훼손될까 봐 그렇죠. 걱정이 되는 그런데 거죠. 네.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계산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하나의 머리, 이성적인 생각이고 네. 또 가족분들은 말이죠.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. 빨리 보고 싶고 또 사고 원인도 원상태에서 봐야 전혀 헌결이 없다. 그런 상태인데 이 두 부분이 이제 상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네.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 그 해수부 담당 부서에서 보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연관되냐면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실제 잘라도 사고 원인과는 전혀 무관하다, 의미 없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. 자,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가 네.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3년 동안 이 국론이 분절되고 굉장히 국가 그 갈등의 요인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런 문제 볼 때는 제가 조금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네. 미수습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은 네. 사실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의 엄호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 비용이다 생각하고 조금 양보하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러면은 앞으로 엄해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확실히 없어지고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갈등 소지를 없애
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,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과정까지 있어서의 어떤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. 네. 네. 우선은 그 앞서 부식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월호가 이제 바닷속에 있다가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식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근데 혹시 이를 좀 방지하거나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? 제가 알고 있기는 일단 지상에 나오면 말이죠.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범위도 넓고 145m, 28m, 이게 높이가 24m인데 이걸 그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면 모르지만은 이미 진공 상태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식을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리고 그 배수 작업이라든지 또 잔존 이런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뭐 기름 유출 피해라든지 또 혹은 뭐 유실물 네.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1m 높이의 뭐 펜스가 설치는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네.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전히 잔존 그 기름 있잖아요. 기름은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인위적으로 만든 구멍에 네. 이미 그 유실 방지 거물을 쳤기 때문에 네. 더 이상 유실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. 그리고 또 유실물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유실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. 네. 다만 제가 우려하고 싶은 것은 충돌이 아니라 그 사고 나서 선저에 닿았을 때 선미 부분에 있는 그 램프가 개방이 됐다고 했잖아요. 그 부분으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었을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세월호 인양 이후에 최우선 과제가 바로 이 미수습자 유해 수습이 될 텐데요. 효과적인 이제 수습 작업을 위해서는 선체를 뭐 절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진상 규명 작업 이런 부분도 분명히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원인을 밝히거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. 네, 이제 사고 원인이 뭔지 보면은 몇 가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. 첫 번째 잠수함 충돌이라고 그랬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선체를 올려본 결과 만약에 그 충돌했을 것 같으면 밑에 그 선저라든가 왼편으로 누워졌기 때문에 네. 오른쪽에서 충돌해야 그게 그 물리적으로 그 일치가 되거든요.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현 쪽에 전혀 상처가 없어요. 충돌 자국이. 그래서 일단 충돌 가능성은 없고 과적 이 현상은 이미 누워져 버렸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안 되지만 안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가지고 가면은 과적 여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사고 당시에 엔진을 사용했던 것하고 타각을 그러니까 조타수가 몇 도를 잡고 가다가 타를 몇 도 썼다 이런 것들은 마지막 순간에 타각 지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인정해 보면은 타각 지시기가 여전히 고장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다음에 항해를 하면 기본적으로 엔진과 이 방향을 잡는 타각을 몇 도 잡았다는 것을 일찍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. 매 순간마다.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로그북이라고 그러는데 항해 일지입니다. 그걸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건데 뭐 그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그거는 이제 사고 원인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미수습자에 대한 그 수색 작업이 초미 관심사지 않습니까? 네. 이 부분은 일단 3층과 4층 A, D 섹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전 부분을 또 시간이 걸리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무엇보다 미수습자의 수습 그리고 또 사고 원인 규명까지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. 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